최근의 생존 경제는 계속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아주 재밌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최근 영화가 나왔는데 국가의 부도의 날 혹시 여기 보신 분 계시나요? 없죠? 저는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지금 최고의 뭐가 되겠습니까? 히트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뭐가 되느냐? 2018년 11월 28일에 개봉을 해서 이미 260만 관객을 돌파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 어두운 주제를 다룬 영화치고는 정말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요. 자,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진짜 이제 한번 IMF를 제대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IMF에 대한 영화 속에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크게 한 6가지 질문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IMF는 정말 아무도 몰랐는지. 자, 두 번째는 IMF는 정말 미제국주의의 양털깎기. 양털깎기가 뭐가 되는 거죠? 예, 한국이란 양이 있으면 양털이 자라면 이제 한번 깎아주고, 그리고 또 자라면 또 한번 와서 빼가고, 그런 양털깎기, 즉 미제국주의 음모였는가. 또 세 번째는 왜 IMF는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IMF. 우리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왜 꼭 IMF를 들어가? 일본에서 돈을 빌려 올 수도 있고, 근데 뭐 미국이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배째라 할 수도 있죠. BJR. 오케이? 나 배째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왜 꼭 IMF를 들어갔는가? 맨 마지막으로 또 한 번 IMF는 과연 악마이며 신자유주의도 악마로 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생존 경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입니다. 자, 97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아, 군대에 계셨구나. 그럼 정말 IMF를 아무런 기억이 없으셨겠구나.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IMF를 너무나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뭐 개인사적인 얘기인데요. 저도 힘들어졌지만 특히 저희 집안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몰락했던 사건이 바로 IMF였습니다. 저희 뭐 집안 전체가 몰락했던 그런 계기였었고요. 바로 97년 잊을 수 없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IMF는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영화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97년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부도를 냈는데 이때 부도낸 기업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바로 기아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기아차가 바로 현대자동차와 합병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유명했던 기업은 여러분 역시 한보철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보철강이 굉장히 큰 제철소를 갖고 있었거든요. 5조 이상의 돈을 갖다 정부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가슴 아파했던 진로그룹의 부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증권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증권의 부도가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증권사도 뭐가 나는구나? 부도가 나는구나. 사실 이 당시에는 증권사는 부도난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왜? 수수료 받아먹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수료 받아먹는 회사가 왜 부도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관료들이 아무도 모르고. 물론 영화니까 이제 과장된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도 몰랐을까? 근데 사실은 그 당시 한국의 위기는 이미 사실은 좀 예견됐던 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무슨 중심의 발전 전략을 취했죠? 내수예요, 수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야 됩니까? 흑자가 돼야 됩니까? 흑자가 돼야 되죠. 달러에서 벌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 이게 바로 IMF 이전의 경상수지 및 환율추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경상수지거든요. 근데 경상수지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95년도부터 급격히 위험하기 신호를 나오더니 97년에 터졌잖아요. IMF가. 근데 96년부터는 경상수지가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경상수지를 갖다가 한 250억 불 이상 적자를 봤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수출이 1290억 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액의 20%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진짜 위기 시그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사실 이미 위기 시그널이 이미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미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이미 96년에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화에서 보면은 관료들이 모르지 않고 아는 관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치권과 관료에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IMF 국민 책임입니까? 국민이 잘못했습니까? 1차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그럼 1차적 책임은 당연히 누가 물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책임지고 있던 정치인과 경제 관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들이 어땠든 간에. 근데 가장 큰 문제성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정부는 무슨 정책을 취했다? 우리 거꾸로 제가 비판했던 강만수와 다르게 저환율 정책을 취한 거죠. 이 당시에는. 예, 환율을 낮게 깔았죠. 왜 저환율 정책을 했을까요? 오랜 우리 경험을 가지신. 왜 저환율 정책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소득 10,000달러. 네. 그리고 우리 뭐 가입했어야 돼요? OECD.
그럼 그렇게 가입하려면 우리나라 GDP가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되죠.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환율을 낮게 하는 거죠. 환율을 낮게 하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뭐가 되겠어요? 세지죠. 그럼 우리나라 소득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외견상이 그런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뭐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물가 정책을 쓸 수가 있죠.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우리나라 화폐 가격이 비싸지면 싸집니까? 비싸집니까? 싸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저물가 정책을 쓰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하고 국민소득을 높여나가면서, 예, 이런 정치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에 정치권과 관료가 책임을 져야 될 가장 일차적 책임은 이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정책을 취했다? 저환율 정책을 취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몰랐던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국의 위기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건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기업의 부도, 두 번째는 바로 환율과 경상수지의 문제에서 이미 뚜렷한 문제점을 보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못했던 거는 틀림없이 관료들이 비판받아야 될 것이라고 바라봐야 될 겁니다.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두 번째, 딱 보시면 이제 딱 나오죠. 야, 우리 IMF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건 누구의 음모다? 미제국주의. 악랄한 미제국주의 자본과 그리고 그와 결탁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죄송합니다. 네, 바로 이분. 영화 배우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바로 이걸 뭐가 돼야 됐습니까? 결과물인가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자, IMF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가 이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뭘 요구했었죠? 자본시장 개방이죠. 그럼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쉽게. 그럼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여러분 돈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당연히 돈 먹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겠죠. 자본시장 개방했어요. 자본시장 왜 개방하라고 그래요? 내가 자본 들어가고 싶은 거죠. 왜 들어가고 싶어요? 가면 뭐가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먹을 게 있으니까 개방하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야. 오케이. 네. 그럼 과연 미제국주의 모든 음모 때문인가? 그런 측면이 제가 없다란 말씀은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진짜 IMF가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진짜 IMF가 왜 일어났는가?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왜 IMF가 그 당시에 어디에서 발생한 거죠? 우리만 겪었던 문제입니까? IMF 맨 처음에 들었던 나라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없겠죠. 왜? 그때 뭐였어요? 초등학생도 아니었으니까. IMF 제일 먼저 터졌던 나라 바로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터지면서 온갖 아시아를 다 휘젓더니 마지막으로 여기서 스타트 해갖고는 어디서 끝낸 거예요? 바로 한국에서 피니시에서 끝나면서 IMF 위기가 끝났죠. 이 국가들이 바로 왜 그러면은 IMF를 맞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주 학구적인 얘기인데 학구적인 것까지는 없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제일 좋았을 때 언제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는데 호돌이 날뛰던 시절 무슨 올림픽? 88 올림픽 기억나시죠? 자, 88 올림픽 때 공부 오래 하시고 예전 분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무슨 호황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바로 삼저 호황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삼저가 뭐였어요, 우리 선생님? 자, 맨 처음에 뭐가 쌌습니까? 그렇죠. 달러 가격이 엄청 뭐였었죠? 쌌죠. 두 번째 뭐가 쌌습니까? 금리가 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가가 쌌어요. 우리 지금도 이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겠죠. 특히 누구 뭐 하는 분들이 엄청 좋겠습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엄청 좋겠죠. 왜? 싼 이자로 돈을 갖고 와서 공장 돌리는데 기름값도 덜 들고 달러가 싸니까 수출은 뭐가 되겠습니까? 엄청 뭐가 되겠습니까? 잘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바로 무슨 호황이었습니까? 88년에 삼조 호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IMF는 몇 년 지났습니까? 바로 정확하게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이게 다 거꾸로가 됐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삼조 호황 시절에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기업을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가 싸요. 그러면 돈 조금 빌려야 돼요? 왕창 빌려야 돼요? 왕창 빌려야 되죠. 왕창 빌려야 되죠. 왕창 빌려야 되죠. 그러면 기업의 부채 비율은 낮아요? 높아지겠어요? 그럼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경영은 바로 무슨 경영? 차입 경영이에요. 이때 제일 유명하단 말이 있어요. 이 당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이 아니죠. 왜 그러세요? 이때는 정주영이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정주영이 뭐가 부자야? 우리나라에서 빚이 제일 많은 사람일 뿐이지가 제일 유명한 말이었어요. 이 당시엔 차입 경영을 해야 돼요. 왜? 저금리니까. 저달러예요. 왜? 플라자 합의 혹시 기억나시면 우리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플라자 합의. 미국이 강요했죠. 그래서 일본이 뭐가 됐습니까? 자기네 화폐 가치를 엄청 올리면서 N고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슬슬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N고, 달러 가격이 싸요. 우리 일본하고 경쟁했죠. 근데 일본 돈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수출하기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죠. 뭘 나빠져요. 이제 아직 생각 안 들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일본 돈이 비싸졌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지 수출하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돈의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럼 일본은 수출하기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는 나빠져요?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입을 해서 무조건 뭘 때리면 되는 거예요? 수출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유가가 비싸요? 싸요? 싸죠. 자, 유가 비싸면 당장 무슨 일 벌어집니까? 사무실에서 난방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그죠? 난방 딱 켜고 있으면 사장 들어왔어요. 눈치 봐야 안 봐요? 보죠. 유가가 싸졌어요. 눈치 봐야 안 봐요? 네, 거꾸로 여기서 뭐가 돼야 됐습니까? 바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오케이? 바로 이 시스템이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대변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대기업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이걸 발판으로 동아시아가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통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제히 비약적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특히 뭐 네 마리 용어로 불리는 홍콩, 싱가포르, 특히 그 선두에 누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IMF 맨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료가 잘못했느니, 그때 무슨 뭐 종금사가 뭐 잘못했느니, 종금사가 단기 외채를 빌려 빚은 단기로 빌려서 빌려주는 건 장기로 빌려줘서 문제가 됐느니, 다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 맞아요. 관료도 잘못했고, 정치인도 잘못했고, 종금사도 잘못했고, 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한 개개인의 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구조적 틀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적 틀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늘 내부의 문제예요. 제가 늘 강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는 일본 제국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능해서 그랬던 거야. 18세기 후반 이후로. 자기 반성 없이 어떻게 개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황을 누렸는데 거꾸로 90년대 넘어가면서 10년 동안 이게 뭐가 됐다? 하나씩 사라졌던 거예요.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그럼 우리 괜찮아요? 구조조정하고 변경을 했어야 됐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와 동아시아가 다 못했던 거예요. 양털을 깎는 미국 놈도 나쁠 수 있지만, 오케이? 우린 양이 아니에요. 깎이는 우리 양도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도 저걸 끊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네, 저걸 끊었어야 됐다. 여러분 이 당시에 차입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차입합니까? 돈 빌리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야 돼? 기업 입장에선 은행한테 빌려야 되죠. 근데 은행은 여러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전부 다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럼요. 정부랑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럼 무슨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경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슨 금융이 되는 거예요? 관이 다스리는 관치 금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IMF 위기라는 건 관치 금융과 정경 유착과 그것으로 비롯한 기업의 차입 경영, 예, 그리고 내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를 뭐 미국이 들어와서 양털을 깎았다 그러면 깎은 거죠. 예. 양털 깎은 사람도 나쁘지만 그 도덕적 비난만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이유가 이거였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지만 이 당시에 3조 호황 10년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변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금융위기 겪었죠. 근데 그거 회복했죠. 근데 지금 다시 또 모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5대 산업 우리가 맨날 얘기했죠. 반도체, 석유화학, 뭐 철강, 제철, 뭐 어쩌고 그 산업 갖고 우리 안 된다라는 거 몸으로 느끼고 있죠. 네. 10년 지구로 경제는 커다란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역시도 우리 역시도 10년 뒤에는 어떤 경제 체계와 변화를 가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IMF라는 것은 이러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떨어져 갔던 시절이었고 그 당시엔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런 호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제 구조 이해되시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저달러, 저유가, 그 다음에는 저금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구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엔 효율적일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근데 그 변화된 환경에 한국 기업과 국가가 적응했다 못했다. 못해서 미국이 양털을 의도적으로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경제 주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한국 경제가 성공했던 요인에 도취해 있다가는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IMF, 이건 좀 길어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라고 정의하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